KT가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거 투입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한편 오전 11시 현재 무선과 유선 전화는 90% 이상, 인터넷도 거의 정상 수준으로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그룹이 금융계열사인 손해보험사와 카드사를 매각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석방 이후 그룹의 지주사 체제 완성을 위한 행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GM 본사가 글로벌 계열사와 생산 시설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구조조정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 한국 GM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게 있을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KT 아현지사 화재 사태 나흘째를 맞아 인터넷과 전화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한 복구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재발 방지책은 무엇일지 알아보고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서 오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이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KT 아현지사 화재 복구 작업이 오늘로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 호소가 계속 이어지자 KT는 직원 300여 명을 투입해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자, 일단 서비스 복구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네, KT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무선 회선은 96%, 인터넷과 IPTV는 99%, 유선 전화는 92% 복구가 됐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 부분 정상화된 것 같지만 임시 구축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작업이 필요한데요. 불에 탄 장비들을 모두 교체해서 정식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가 직원들을 대거 투입해서 소상공인들 피해 이 부분을 좀 지원하는 데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KT는 오늘부터 현장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직원 330명을 투입했습니다. 직원들은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찾아 카드 결제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LTE 라우터 1,500대를 설치하고 주문 전화를 받도록 착신 전환 서비스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창규 회장도 오늘 오후 2시 반쯤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깜짝 방문해서 상황을 체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화재 여파일 것 같긴 합니다만 KT 가입자가 줄어들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 24일 이후 통신 3사 가운데 KT 가입자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 KT 가입자는 전날보다 830여 명 감소했고 어제도 680여 명 줄었습니다. 사고 이전의 KT 가입자는 하루 7, 80여 명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롯데그룹이 금융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 그다음에 롯데카드 이 두 금융계열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뒤에 그룹의 지주사 체제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금융계열사 매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평가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롯데그룹이 금융계열사 두 곳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 네, 현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결정입니다. 롯데그룹은 이 원칙에 따라 지주사 전환 이후 2년이 되는 내년 10월까지 금융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만 했는데요. 총 3곳의 금융계열사 중 2곳인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를 우선 팔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롯데지주 측은 이를 위해 시티글로벌 마켓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 절차와 향후 일정을 협의해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은 이 같은 매각 방침을 손보와 카드 임직원들에게 사내 통신망과 이메일 등을 통해 곧바로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배구조 개편 작업, 그룹의 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탄력을 받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롯데그룹의 금융계열사 매각은 지주사 출범 이후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입니다. 앞서 구속 수감됐던 신동빈 회장이 지난달 풀려난 이후 한 달 만에 이런 결정이 나온 만큼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향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매각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나머지 금융계열사인 롯데캐피탈도 손보사와 카드사 매각이 완료될 경우 매각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금융계열사 정리와 더불어 호텔 롯데 상장 계획도 점차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농협이나 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탈퇴하고도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 그리고 배당금이
1,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꽤 큰 목돈들이 주인도 모르게 농협이나 수협 금고에서 자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금융감독원이 찾아가지 않은 이 출자금, 배당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장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입니다. 메인 화면 가운데 내 계좌 한눈에 코너에서는 개별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권 계좌, 보험, 대출, 카드 발급 정보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이곳에서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 권역에 미지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배당금, 출자금 잔액, 계좌 개설일 및 해지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금을 확인하면 거주지 인근 조합을 방문해 신분증, 환급 청구 신청서, 입금 계좌 등 서류를 내면 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계기로 상호금융에 잠자는 돈의 주인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호금융 권역에 미지급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미지급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9월 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에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금은 1,240억 원에 이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아파트의 전매 제한과 의무거주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설정 기준인 주변 시세에 기존 공시가격 대신에 실거래 가격을 적용해서 이를테면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황인표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다음 달 분양을 시작하는 위례 신혼희망타운 단지입니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인데 주변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분양되다 보니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의무 거주와 전매 제한 기간을 정할 때 사용되는 주변 시세를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4억 6천만 원에 공급되는 전용 면적 55제곱미터의 경우 주변 아파트 공시가격이 5억 원 선이기 때문에 집을 팔 수 없는 전매 제한과 의무 거주 기간은 각각 4년이 됩니다. 그러나 실거래 가격인 7억 원이 적용될 경우 전매 제한은 8년으로 의무 거주는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시간이 흘러도 이곳 신혼희망타운에 신혼부부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차단해서 실수요 신혼부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가져가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의무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집을 팔아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대상이 되는 아파트 주변 시세 기준은 최근 1년간 실거래 신고 가격이고 만약 실거래가 월 2건 미만으로 거의 없을 경우 기존대로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수도권의 다른 공공아파트에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전매 제한과 거주기간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LS그룹이 구자은 LS 엠트론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포함해 임원 27명에 대한 인사를 오늘 단행했습니다. GS그룹도 허세흥 GS글로벌 사장을 GS칼텍스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임원 5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GDP에 의존한 지표 대신에 삶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OECD 고위 전문가 그룹은 오늘 인천 송도에서 열린 OECD 세계 포럼에서 GDP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예측도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평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GDP를 넘어 제대로 된 웰빙 측정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상선이 정부 지원을 못 받으면 당장 내년부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3일 회계법인의 현대상선 경영실사 결과 현대상선은 올해 자산이 3조 원을 조금 넘지만 내년부터 자산이 부채 규모에 못 미치는 완전 잠식 상태가 되고 2020년까지 최대 6조 3,700억 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파트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 계약에 부동산 전자 계약이 도입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앞서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는 도입된 적이 있었지만 분양 아파트 공급 계약에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글로벌 GM이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북미에 있는 5곳, 또 해외 2곳의 공장을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한테 예민한 거는 지금 한국 GM도 법인 분리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군산 공장도 지금 폐쇄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여파가 우리한테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연구원 이양구 박사와 전화 연결을 해서 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GM 구조조정 얘기부터 좀 해보죠.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 선제적인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세계 자동차 수요가 이제 둔화되고 있고 또 미국의 자동차 수요는 지난해부터 이제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000명 정도를 선제적으로 희망퇴직을 받겠다. 근데 그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지금 강제적으로라도 18,000명 정도의 인원 감축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GM의 목표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미 공장들 한 5개 정도는 일단 폐쇄를 하고 또 추후적으로 해외에 있는 공장 2개를 더 폐쇄를 할 그런 계획을 지금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구조조정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사가 되게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서 비용을 줄여서 회사가 회생을 하겠다 이런 의도잖아요. 네, 예. 그럼 글로벌 GM이 그렇게 상황이 좀 안 좋은 건가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 판매 물량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지만 순이익을 볼 때 3분기에만 약 한 4조 가까이 순이익이 났습니다. 올해 전체로는 한 10조가 넘어갈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판매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뭐 자기네가 또 과거에 같이 적자도 또 기록할 수 있다. 이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선제적인 구조조정이라니까 참 우리한테는 낯선 그런 표현이긴 한데, 근데 사실 걱정스러운 거는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걱정스러운 건 결국 이게 이제 우리한테 어떤 여파를 미칠 거냐 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북미에 있는 공장 5개, 해외에 있는 공장 2곳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혹시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 한국 GM의 이 군산 공장이 폐쇄하기로 결정된 이미 뭐 됐습니다만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된 건지 아닌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직은 뭐 확실한 그러한 그 추후가 폐쇄 공장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볼 적에 GM의 GM 인터내셔널이라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사업부죠. 여기에 속한 그 공장들이 이제 인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리고 뭐 브라질까지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멕시코 공장은 있지만 그 북미 사업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는 지금 인도 내수보다는 수출만 하고 있고, 또 우리 공장은 지금 판매가 굉장히 좀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가동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한국은요? 여기서 이제 이 가동률을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한국의 공장이 가동률이 낮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GM의 구조조정 방향 중에 하나가 가동률이 낮은 공장들에 대해서는 뭐 조치를 취하겠다 이러한 그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도 공장이나 한국 공장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조금 이제 우려가 커지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 GM에 소속된 공장이 국내 3개지 않습니까? 부평, 그다음에 창원, 그다음에 이제 폐쇄하기로 결정이 돼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제 군산 3개인데. 만약 이 2곳에 군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없었겠습니다. 만약에 군산 외에 다른 데가 포함됐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우리 올해 결산을 해봤자 한국 GM 또 적자가 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창원 공장에서는 경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경차 수요가 1월에서 10월 중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2% 줄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를 우리가 지금 혜택을 좀 부여하고 있는데도
내수에서 경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결국 공장 가동률은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 이러한 면에서 우리 한국의 지금 공장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는 거를 GM 본사에서는 또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적자가 또 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뭐 이건 물론 추정입니다만 GM이 글로벌 구조조정에 한국에 있는 기존의 군산공장 폐쇄하기로 해준 군산공장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가동률 좋았다면 창원 공장도 폐쇄 대상, 그러니까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5월 달인가 그 한국 GM이랑 GM 본사랑 공동 협약한 거 이게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GM이 한 5년 그리고 10년 동안 뭐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 하겠다. 글쎄요. 이것을 지금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죠. 다국적 기업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갑자기 이러한 그 경영 상황이 나빠지면은 선제적으로도 구조조정을 하고 또 아주 유연하게도 자기들끼리 그때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한국에서 안정적인 그 물량 생산을 하겠다 하는 걸 담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협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 공장도 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직까지는 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5년 동안 자기네는 뭐 유지하겠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네.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공장에서 생산할 물량이 계속 감소한다고 그러면은 또 GM 쪽에서 뭐 완전 뭐 공장을 닫는 건 아니더라도 예. 자기네는 뭐 조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아니면 라인 하나를 폐쇄하거나 예. 이러한 또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철수만 안 하면 되는 거지 공장을 뭐 반 이하로 가동을 줄이더라도 그것까지 우리가 공동협약서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간 건 아닐 테니. 예. 그러면 이제 한국 GM 분리 작업 지금 뭐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사흘 앞으로 네. 다가왔는데요. 예. 이 부분하고 지금 앞서 전해드린 글로벌 구조조정하고 한국의 이 법인 분리 문제 이런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이 GM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한국 GM도 GM 구조조정에 같이 편입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독자적으로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아니고 GM의 큰 글로벌 네트워크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R&D 법인도 그렇습니다. 뭐 지금 헤드쿼터는 미국에 있지만 중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경우는 GM이 상당히 그 지역 R&D 센터를 강화하는 거지만 한국 같은 로컬,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 그냥 국한된 R&D 센터로서는 약간 입지가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R&D 기능은 GM이 당분간 가져가기 위해서 법인을 분리하겠다 하는 것인데요. 예. 생산 법인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그저 그냥 5년 과거에 저희랑 협약을 했던 5년 정도는 뭐 계속 생산을 유지하겠다. 그렇지만 그 물량 자체가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37만 대까지 줄였다가 50만 대로 늘리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봐서는 이러한 목표, 최저치는 그 이하로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또 다시 회복되는 데 있어서 50만 대 생산은 또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가동률을 가지고 구조조정의 기준을 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우리 쪽에서도 할 말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이대주주인 산업은행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네, 과거부터 뭐 우리는 결국에 GM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GM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뭐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GM의 구조조정 방향이 감량 경영이기 때문에요. 예. 이러한 쪽에서 우리가 뭐 우리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도 보겠습니다. 이거 참 입지가 좁군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이양구 박사와 GM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계속 좋지를 않네요. 지난 10월 달에서 11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좋지를 않게 나왔습니다. 대통령 탄핵 여파가 있었던 지난해 2월 이후 근 20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을 정도입니다. 좀 의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신여대 허경옥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소비자 심리지수 2달 연속 떨어져서 이 원인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수요 공급이라든가 각종 거시적 지표 그리고 뭐 데이터에 근거한 이런 수치보다 요즘은 경제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소비자들의 감성 또는 심리적인 게 더 지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제 소득 수준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소비 심리가 떨어지고 지출이 줄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심리에. 예. 우선은 이제 뭐 김영란법 이후로 또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이러면서 조금 퇴근하고 다 집에도 일찍 가고 예. 또 이러면서 이제 소비 지출이 대폭 줄고 외식비라든가 뭐 밤에 돌아다닌다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줄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문제가 없는 가게조차도 지금 저 전체 가게에 뭐 한 4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은 지금 7080에 해당이 되는데 향후에 이미 퇴임했거나 향후에 퇴임할 분들이 많아서 예. 특히 미래를 걱정하는 경향이 높아요.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앞서서 괜히 걱정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네, 그런 가게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소득이 줄어서 소비 지출이 줄고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조금 괜찮은 가게조차도 이제 같이 덩달아 미래에 대한 예측이 이제 조금 비관적이다. 뭐 이러면서 소비 지출을 줄이는 그런 일종의 그 심리적 상태 이런 게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금 상태보다 경제 실제 상황보다 우리 국민들의 소비 심리는 더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일부 이제 소득 수준이 줄지 않은 가게조차도 그렇죠. 좀 그렇게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여기저기서 뭐 언론도 그렇습니다만 뭐 경제 심리를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교수님께 보시기에는 이런 소비 심리 이렇게 계속 실제 경제 상황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 소비 심리가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퇴임하고 있는 7080 세대도 인원수가 많고요. 예. 또 그에 비해서 7080의 자녀들이 또 일자리가 뭐 안정적이라든가 상당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일자리에 대한 어떤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이 좀 크고요. 또 뭐 주택 시장도 다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일정 부분 올랐는데 더 많이 오른 가게 아파트나 이런 걸 보면서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감 내지는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 가게도 일부 있는데 이러면서 총체적으로 그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랄까 이렇게 마음가짐이 정말 10년 전보다 훨씬 더 나쁘다. 그러게요. 단적인 예를 좀 들면 그래도 한 10년 전에는 요 정도 이맘때면 뭐 이렇게 길에서 크리스마스 송도 나오고 그렇죠. 뭐 크리스마스 추리도 있고 뭐 반짝반짝 하는 것도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별로 그런 게 보이질 않고요. 생각보다 과거에 비해서 저녁에 크리스마스 다 다가오는데 교통도 전처럼 많이 막히질 않습니다. 물론 이제 좋을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신여대 허경혁 교수님과 우리 소비 심리가 2달 연속 하락했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어려운 얘기들 수 있는데 상당히 우리 경제에 또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법 내용도 그렇고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실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요. 또 그만큼 우리 경제 특히 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공정 경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 공무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어떻게 됐는지 주요 내용은 뭐고 의미는 어떤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를 맡았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의 송상민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물론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 되지만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리면요. 일단 이게 38년 만에 이제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한다라는 거니까 38년 만에 개정을 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개정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980년에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래로 부분적으로 이제만 개정을 해오다 보니까 공정거래법 전체의 어떤 체계나 정합성이 이제 크게 흐트러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과거 이제 고도 성장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졌던 이 현행 공정거래법의 규제 틀로는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이나 공정경제, 혁신 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전면 개정 작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 뭐 저희가 사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뭐 다 전달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예. 눈에 띄는 거는 전속 고발제를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나름 공정위가 갖고 있었던 뭐 일종의 기득권인데 이거를 내려놓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공정거래법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경제 현상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경제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법 위반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지만 검찰이 수사 기소가 가능토록 하는 전속고발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정위가 전문성을 갖고 먼저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찰 담합이나 가격 담합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소비자 피해나 아니면 국고 손실이 커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담합에 한해서는 예.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직접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일부 개편한 겁니다. 그러면은 일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찰이랑 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법 예고 전에 법무부와 협의를 했고, 네네. 8월 20일 날 그 협의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이제 저희가 합의 내용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이제 취임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고 또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공정경제의 또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이제 재벌 개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총수일과 사익 편취 규제, 뭐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 내용도 포함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의 의미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제도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이제 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과 지분이 높다고 그래서 그 계열사를 상대로 뭐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이제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뭐 또 나아가서는 이제 중소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이제 2014년부터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회사를 사전에 지정을 해서 이들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를 규율하는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도를 이제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그 행태를 고치기보다는 뭐 지금 현재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인 경우에는 30%, 비상장사인 경우에는 20%가 넘어가면 그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데 그 행태를 고치기보다는 29.9% 아니면 뭐 19.9%로 해서 편법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개정안에서는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까지 규율 대상을 확대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뭐 지금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거가 전속고발제 폐지 문제, 그다음에 총수일과 사익 편취 규제 문제 뭐 이런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여쭤봤는데 이 최종안, 그러니까 정부안이 만약에 국회를 그대로 통과한다라는 전제에서 기존과 앞으로의 상황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기대 효과가 어떨지 좀 과장님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개정안은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종합적 개선, 이 부분이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규모 기업 집단 시책, 이제 이른바 재벌 시책입니다. 그 부분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가 혁신 생태계 조성하고 기업의 어떤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의미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종합적 개선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정부 입법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입찰 담합, 가격 담합 같은 그런 나쁜 담합의 경우에는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서 담합에 대한 이제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게 되고 또 민사 제도가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불공정행위 피해자는 공정위에 이제 신고한다든지 이렇게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다가 그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들어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형사, 행정, 민사 등 이제 다양한 집행 수단이 제도화되게 돼서 국민들의 어떤 권리 구제 수단이 확충된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 통과인데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공정위 송상민 경쟁정책과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복구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변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체감적으로는 여전히 이번 사태가 아직 복구 수준만큼, 그 비율만큼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주는 여러 가지 어떤 생각할 만한 부분들도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KT가 발빠르게 손해배상 관련된 부분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빠져 있는 게 소상공인 대책입니다. 이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이 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손해 문제, 이 배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선례로 남을 수도 있었어요. 오늘 그 부분까지 좀 자세히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한국통신학회 회장이시고요. 지금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이신 강충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제 전화 연결했던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다음에 뭐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는 최진영 변호사님 또 오늘 손해배상 문제 때문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교수님이랑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KT의 작은 지사가 겉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뭐 온 동네가 다 문제가 되고 국가적으로도 무슨 큰 대란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이 파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렇다면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아마 많은 국민들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가 문제로 생각하세요?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피해 규모라든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제 서로 여러 가지 공감할 수 있는 말씀들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그림이 하나 나오네요. 예, 지금 제가 자료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주 지금 실제 네트워크를 아주 단순화해서 지금 정리를 한 건데 보시면은 지금 세 개의 이제 그 국사 이제 지사 지금 이제 아현지사를 포함해 가지고 제가 이제 B 지사, C 지사라고 해서 빌딩 세 개를 그려놨고요. 예. 지금 아현지사를 중심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일단 가정집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업장들, 그 외에 이제 또 이번에 이동통신 시스템 자체도 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기지국이라는 장비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게 이제 끝단에 있는 가입자들이 아현지국에 있는 모든 장비까지 연결이 돼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통신 선로고요. 그 케이블이고 이제 이번에 화재가 난 통신구가 바로 저런 케이블들을 이제 실제로 모아놓는데, 예, 모아놓는 지나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종의 이제 그 지사에 있는 통신 장비들은 일단 뭐 하나의 사람 몸으로 보면 심장과 같은 거고요. 그러면 그럼 저희 이제 통신 케이블은 이제 핏줄이라고 보면은 일단은 저 핏줄을 통해 가지고 심장을 관통을 해야 실제로 저희가 얘기하는 네트워크나 인터넷 또는 이제 전화망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인터넷망이나 전화망은 이제 또 다른 지사를 통해서 근데 저희가 관문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게이트웨이라고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실제 네트워크로 연결되니까 아현지사도 결국은 저 게이트웨이 하는데 게이트웨이 가기 전에 이제 선로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네. 결국은 저희가 뭐 피해 규모가 끝단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사실 저희 같은 방송국도 정전이 나는 거에 대비해서 네.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저희 사무실이 정전이 돼도 정전했다는 걸 못 느낄 정도로 순간적으로 바로 백업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번에 뭐 백업 시스템이 아예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다시 한번 그 자료 화면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그 자료 화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제 끝단은 저희가 소위 이제 가입자 그 접속망이라고 해서 예. 거미줄처럼 이제 그 가입자 하나하나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케이블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 군데가 저렇게 지금 이제 화재라든지 접속이 끊어지게 되면은 네. 저 부분을 이제 우회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저 우회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가 모든 선로 하나하나를 전부 거미줄처럼 다 물리적으로 분리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백업을 선로 하나하나 백업을 만들 수밖에 없다 하는 이제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통신 장비는 당연히 백업 장비들이 수단들이 충분히 이제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보시면은 지사와 지사를 연결하는 저희 지금 저기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저 부분들은 사실 저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저 부분에서 화재가 난다면 저희는 이제 실제로 여러 지사들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로들이 저쪽으로 연결되다 보면 인터넷과 뭐 전국 규모 또는 그러니까 피해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크다는 훨씬 말씀이잖아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충분히 백업망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저런 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규모가 이제 작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지역망, 가입자 지역망의 부분들은 하나하나 커버하는 데는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백업망을 일일이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비용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효율성 문제.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사에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KT의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낙하산 인사들이 회장으로 내려오면서 이런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요한 부분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었다라는 식의 노조의 얘기를 다뤄서 쓴 기사들도 아마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좀 다른 언론사에 쓴 기사 얘기 나와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한 언론사, 뭐 동아일보사라고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아일보 오늘 일면에 났던 기사가 그겁니다. 해와지국은 국가기관 시설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고가 났던 아현지사보다 훨씬 큰 데인데 여기를 이제 취재진들이 가서 뭐 사방을 이렇게 한 40분 동안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제지를 안 했다. 뭐 그런 내용의 기사가 일단 났습니다. 저희가 직접 동아일보에 물어봐서 확인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면 기사의 난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중요한 시설의 보안 문제까지 방제 시설은 둘째치고 보안 문제까지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는 국민들이 우려를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뭐 문제가 되는 이제 해와타워가 정확하게 지금 어떤 장비들을 이제 지금 구축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이제 사태로 경험한 것처럼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테러라든지 또는 뭐 인위적인 방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보안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더 강화돼야 되는 건 뭐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계기로 사실 잘만 또 손을 봐도 되는 거니까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피해 보상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전체 금액이 얼마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낮춰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우리 최 변호사님과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유형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분, 그리고 간접적인 피해를 본 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직접 피해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인 것이죠. 한마디로 KT의 유선, 무선 전화나 인터넷 가입자 이분들은 지금 선로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통신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있고 더불어서 간접적인 피해, 결국 확대 손해를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얘기하듯이 그쪽에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통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받고 또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손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제 뭐 하지도 못하고 가버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로서 약관에 따르는 어떤 피해 배상 그리고 또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 손실 보상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을지 이것이 크게 두 개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거는 쉽게 생각하면 제가 핸드폰을 그날 쓸 때 못 써서
주말에 인터넷 TV를 봐야 되는데 못 봐서 손해 본 건 직접 손해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한 단계 거치기 때문에 간접 손해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KT가 그렇게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한 달치 요금을 감면해주겠다라고 이미 그 보상안을 내놨거든요. 이 정도면은 적절하다고 봐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KT의 가입자들은 가입할 때 그 빡빡하게 써 있는 약관을 받습니다. 안 보는 거예요? 아무나 안 보지만 예.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만 이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서비스 제공을 못 했을 경우에는 예. 기본 시간당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6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실제적인 KT 같은 경우에도 가입했는 분들한테 대해서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달치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에 이 마포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서대문구를 비롯해서 서울의 한 5개구 근처에 이제 고양시 일부에서 이 정도에 했을 경우에 대략 한 65만 가구 그리고 전체 한 130만 명 정도가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그 가입자 중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의 배상을 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금융업계 보도에 따르면 한 230억 정도의 어떤 직접 손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것도 일부 추정일 뿐인 것이고 제가 사실 지난 토요일 날 12시 무렵에 바로 이 아현 지구에서 한 200~300m 떨어진 곳에서 제가 모임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안 와요. 나중에 와서 한참 늦었는데 이유를 봤더니만 내비게이션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를 뺑글뺑글 돌았고 내비게이션이 안 되니까 어딘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도 전화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파주 한마디로 이번에 아현지구과는 관계없는 비피해 지역에 있는 가입자가 그 지역에 와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서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네요. 피해 가입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까지 단정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증권사에서 추정한 거는 그 동네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한 거지. 지금 이번에 그 변호사님도 피해를 보신 것처럼 거기에 볼일 보러 왔다가 피해 본 사람들까지는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 개인들은 그 정도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명확한 게 있잖아요. 뭐 한 달치 감면해주겠다 대략. 그게 뭐 그분들이 오케이를 하건 말건 간에. 근데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피해 규모 추정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확대 손해, 영업을 사람들이 왔는데 오늘 인터넷 신문에도 보니까 PC방에 사람들이 왔는데 이게 PC망이 직접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거긴 직접 손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이 마포를 비롯한 5개구 일부 경기도 고양시 지역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이 한 3만 개 업소다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단순하게 봐서 한 업체에서 하루에 최소 1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단순 계산해 보면은 3만 개 곱하기 10만 하면 그게 한 30억. 이틀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은 그것만 해도 한 6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주말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사람을 못 받았다라고 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했던 가입 고객의 직접적인 한 달치의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피해를 배상해야 될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직접 가입 고객 같은 경우에는 약관에 따르는 배상 규모가 정해져 있지만 이와 같은 약관 배상을 넘은 영업 배상은 약관에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민법상 손해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입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영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어놓고도 사실상 배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도 좀 방송 준비하면서 좀 기사를 쭉 클릭을 해봤더니 이제 소상공인 단체에서 이제 이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 피해 지원에 나섰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이 보상 문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렇게까지 나서서 뭔가 좀 한다고 그러면 그나마 조금 시간도 좀 줄고 좀 뭔가 보상도 비교적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가져보는데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난감한 문제라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상을 결국 하십니까? 법리적으로 봤을 때 손해배상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2014년 6월에도 SK텔레콤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었죠. 그때는 한 6시간 불통이 됐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기본 약관에 의한 배상 이외에 뭐 그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했지만 결국은 다 졌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달라진 거는 이번 KT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약관에 있다는 배상 이외에 가입했는 소상공인에 대한 배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금감원 같은 경우에도 각 카드사에 그 가입해서 이 매출이 일어났던 업체에 대해서 직전 뭐 몇 달 동안 있었던 그 금액과 그렇죠. 그때의 그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달라라고 해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가 산정이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2014년에 있던 SK텔레콤 때보다는 전향적인 어떤 결정이 있을 가능성도 조금 조심스럽게나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KT도 사실은 이 보상 문제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뭐 하는 입장이니까 이번은 조금 그때보다도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다시 이제 일단 최종적으로 대안 문제는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다시 이제 좀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 사태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생각하는 건 내년 3월에 당장 우리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 때문에 더 좀 우리가 예민하게 이거를 바라보는 것 같거든요. 어찌 보면은 큰일 하기 전에 이렇게 일이 터져서 더 잘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5G망을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사실 5G망은 더 많은 이제 그 단말들을 연결을 해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초연결 사회계를 만들겠다 하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내고자 지금 준비해 왔는데 이번 사태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우려들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표출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투자나 또 서비스 제공 계획들에 이렇게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5G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사물 인터넷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 뭐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도 저희가 지금 이제 사실 고민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기술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들을 저는 강구할 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조건 이제 부정적으로 이게 어렵다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죠. 다리가 하나 무너졌는데 다리가 무너져서 이게 다리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있는 다리를 다 없애고 다리를 이용하지 말자 하는 그런 이제 저희가 우를 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이 지금 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뭐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제 사태를 저희가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가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그렇게 또 해야죠. 그래야지 이번에 이렇게 큰 피해를 본 많은 분들의 그런 고생, 불편함 또 손실들이 그나마 만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최 변호사님한테도 이번에 또 얘기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조차 없다 이런 겁니다. 외국과 비교를 해서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더군요.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이것도 좀 우리한테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번 사건을 마치 특히 그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제2의 이 그 세월호 사건하고 비슷하다. 그때도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듯이 이 우리나라에 매뉴얼 없는 사회가 숭숭 그 구멍이 뚫린 것을 보는데요. 실제 지금까지 거의 쓰지도 않았던 공중전화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왜 안 없애냐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그 지금 다 해외로 지금 수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그런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백업 시스템에 대한 그 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이번 기회에도 통신에 있어서의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IT 전문가 한 분과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 한 분과 함께 이제 이번 사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 하나, 그다음에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 하나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어느 하나 사실 만만한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아마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이 만만치 않은 문제가 만만하게 또는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했을 때 저희는 아마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좀 안 일어나길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라는 말을 하면서 참 우리는 맨날 왜 이러냐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기만 하면 사실은 그다음부터는 소가 못 도망가죠. 근데 그동안에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쳐서 계속 소가 갖다만 놓으면 도망간 적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번 사태가 바로 이제 더 이상 소가 도망가지 않도록 외양간을 정말 제대로 고쳐야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불편들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득 3만 달러만 넣으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처럼 하고 있다. 수치가 우리를 선진국으로 만들어주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돼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선진국이 될 겁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